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오늘은 떻게 이어져 왔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양분을 내고 영양분을 또 소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먼저 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덩치가 큰 생물과 작은 생물, 세포는 어떨까요? 물론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덩치가 큰 생물이면 세포가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집니다. 다세포 생물, 세포를 많은 세포들,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개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은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집니다. 세포 한 개가 두 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세포가 클 때보다 세포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단순히 이 물질을 크게 만들어 봤어요. 크게 만들었을 땐 안쪽까지, 뭐 물이라면 물 혹은 어떤 물질이 잘 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질이라면 얘가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분열한다면 표면적이 커서 같은 부피더라도 물질 교환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는 내부 물질이 손상되거나 달라지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손상되고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세포 핵 속에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분열전인 세포에선 맨 처음에 세포 얘기할 때 얘기했던 핵막이 사라지고 이런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게 돼요. 염색체, 진짜 말 그대로 그 과학자들이 핵의 구조를 볼 때 염색이 잘 된다 해서 염색체예요. 특히 염색체는 밑에 그림 준비한 것처럼 두 개의 가닥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의 가닥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색 분체는 막 뭔가 꼬여 있는데요. 이 꼬여 있는 걸 다 풀면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DNA가 나타납니다. 생물의 특징에 대한 유전 정보, 유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같아요. 인간의 경우 46개, 23쌍인데요. 그냥 몸에 대한 걸 나타내는 공통적인 상염색체 22쌍과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한 쌍으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모양과 크기 같은 쌍끼리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1번도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같은 모양이냐? 부모로부터 한 개씩 받거든요. 성염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XY면 남성, XX면 여성의 유전자인데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께 받은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성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뭐 엄마한테 받았는지 아빠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Y 염색체가 남성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유전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할 것 같네요. 성장을 위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세포 내부 물질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럼 점점 소멸하는 거잖아요.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우리가 체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열한 세포를 우리가 어미 모자 써서 모세포, 분열된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딸세포 2개씩 만들어집니다. 먼저 간기 때 DNA가 복제돼요. 그리고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기에는 이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되게 되고요. 한쪽씩 당기면서 이 2개의 가닥을 이어져 있던 염색체가 한 가닥씩 염색 분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서로 같은 유전자를 담고 있어요.
핵막이 다시 마지막에 다 분열된 다음에는 핵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세포질 그리고 세포막이 분열하면서 들어오면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포와 딸세포는 모세포는 복제되었다가 두 반으로 나눠진 거니까 유전 정보 같겠고요. 염색체수 같겠고 모양도 동일할 겁니다. 근데 자신과 닮은 자손 생식 때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생식의 과정은 달라요. 동물의 경우에는 생식세포로 만들어 생식되는데요. 다만 생식세포의 경우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다 보니까 만약에 체세포처럼 똑같은 모세포와 똑같은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개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만나면 대를 이어가면서 내부 물질이 2배, 4배 쭉쭉 증가하겠죠. 생식세포가 분열 때는 세포 분열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거를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감수분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는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한 사분염색체 혹은 이가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감수 1분열에선 이 이가염색체가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제되지 않고 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시작돼서 이 염색 분체가 또 나눠지게 돼요. 복제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2배밖에 안 되는데 분해를 2번 하다 보니 분리를 2번 하다 보니 염색체 수가 절반인 딸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 딸세포 4개가 모두 정세포, 정자가 되고요. 여성의 경우 3개는 태화하고 1개만 난자로 발달하게 됩니다.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는 각각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란은 얘네가 합쳐졌으니까 전체 개수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을 거예요. 이 수정란은 초기에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 세포 수가 많아지지만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나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이 수정란은 나날이 먼저 일어나고요. 막 작아졌다가 나날이 끝나면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발생이 일어납니다. 다만 부모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모두 자손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생물의 지닌 특성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질이 자손에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과학자들은 이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치 빨간 물과 파란 물이 섞으면 보라색 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만나면 중간 사람이 키가 중간인 사람이 태어나겠지. 유전 물질도 이 중간의 성질이 발현되겠지. 섞여서 발현되겠지라는 생각했습니다. 맨델이라는 수도승은 완두콩을 실험하면서 자신의 가설을 확인해보고자 했는데요. 맨델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는 우리가 지금은 DNA, 유전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몰랐어요.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이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을 겁니다. 그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됩니다. 이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됩니다. 나머지 인자는 그 자손한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쌍의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 이런 걸 아니까 신속할 수 있지만 맨델은 이걸 한번 완두콩으로 한번 실험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 완두콩 맛있죠. 맛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이게 실험을 하려면은 그 실험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단순히 유전 때문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이제 품종, 좋은 품종을 고르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종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완두콩은 기르기 쉽습니다. 한 세대가 짧습니다. 수분이 쉬워요. 수분이 쉽다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꽃이 2개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술을 암술에 붙이면 되겠죠. 한 번에 얻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 대립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대립 형질이 무엇이냐? 한 가지 형질에서 구분되는 변이입니다. 변이는 무엇이냐? 개체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대립 형질, 한 가지 형질에서 구분되는 변이. 얘는 키가 작아, 얘는 커. 근데 이 대립 형질이 뚜렷하는 것은 키가 크다 작다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완두콩의 대립 형질은 좀 뚜렷합니다. 상동 염색체에서 우리가
아까 맨델이 할 때는 염색체라는 단어를 염색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우리가 아니까 얘기해 볼게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분리되어서 얘가 그쵸.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얘가 분리된다 했죠.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완두콩의 대립 형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둥근다면 그거 딱 분리해서 주름진 콩이 나타나요. 노란 콩이 나오는 애도 있고 녹색 콩이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꼬투리가 매끈하거나 주름졌습니다. 녹색이거나 노란색입니다. 꽃이 자주색이거나 흰색입니다. 줄기 옆에 꽃이 자라거나 혹은 줄기 끝에 꽃이 자라게 됩니다. 줄기가 길거나 짧습니다. 맨델은 먼저 이 순종 개체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란 콩이 나온 순종 개체라고 해도 노란 콩이 얘네가 순수하게 노란 콩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을까? 다른 형질도 있지 않을까? 노란 콩을 계속 자가수분합니다. 자가수분이란 건 하나의 나온 개체에서 식물은 암술수술이 있으니까 그냥 걔네끼리 수분을 시킨 거예요. 인간이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중 하나죠. 얻은 자손 중에 노란 콩만 자가수분합니다. 선생님, 순종이 뭔데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순종 개체라고 하면 노란 콩을 갖고 있는 개체의 순종이다라고 하면은 걔는 녹색 콩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섞여 있는 애를 우리가 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잡종, 노란색 콩 잡종이다라고 하면은 노란색 콩으로 우리가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녹색 콩에 대한 유전자 구성이 있는 거예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맨델이 둥근 콩 순종과 주름진 콩을 순종하여 교배하다 보니까 나온 1세대는 잡종이 되겠죠. 모두 둥근 콩만 존재했대요. 이를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는 우성만 나타난다. 이 자손 1세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나타나지 않은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콩 순종은 둥근 콩에 대한 유전자만 있겠죠. 생식세포에도 둥근 콩에 대한 유전 정보만 있을 거예요. 주름진 콩 순종은 역시 생식세포에 주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둘이 교배해서 만들어진 세포에는 둥근 콩에 대한 유전 정보도 주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도 있겠지만 둥근 콩만 존재했대요. 하나의 성질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우열이란 얘기가 일단 우열부터 볼게요. 주름진 콩과 둥근 콩을 교배시켰을 때는 둥근 콩만 나옵니다. 녹색 콩과 노란 콩 순종을 교배했을 때는 노란 콩만. 주름진 콩 꼬투리, 매끈한 꼬투리만 나왔대요. 노란 꼬투리, 녹색 꼬투리만 나왔대요. 흰색 꽃, 자주색 꽃만 나왔대요. 줄기 끝에 꽃이 있느냐, 옆에 꽃이 있는 게 더 많이, 옆에 꽃이 있는 것만 나왔대요. 짧은 줄기, 긴 줄기만 있는 게 나왔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둥근 콩에 나온 애들이 주름진 콩보다는 우수합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날 뿐이에요. 맨델은 이렇게 얻은 자손 1세대를 자가수분해서 자손 2세대를 얻었습니다. 자손 1세대는 만약에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라고 하면은 둥근 콩에 대한 정보도 주름진 콩에 대한 정보도 유전 정보도 있을 텐데 얘를 자가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손 2세대에서는 둥근 콩도 나왔지만 주름진 콩을 가진 개체도 다시 등장하게 됐대요. 이를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을 할 때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 만약에 둥근 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노란 콩이라고 해서 둥근 콩만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의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부모 세대는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둥근 애들만 볼게요. 둥글고 주름진 거만 볼게요. 둥근 애는 둥근 거에 대한 유전 정보밖에 없을 거예요. 주름진 애는 주름진 거에 대한 유전 정보밖에 없을 거예요. 얘네가 만났습니다. 그럼 둘 다 갖고 있겠죠. 근데 우열의 법칙, 둥근 개체만 자손 1세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손 2세대는 얘가 생식세포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식세포는 일단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공간 때문에 그리진 않았지만 그려볼게요. 생식세포는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둥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 주름진 콩을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 Way of them? 반으로 쪼개지니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소든 난소든 뭐 동물이라면 정자 난자가 되겠고 식물이라면은 뭐 암술 수술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둘이 만났을 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둥근 콩에 대한 유전종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주름진 콩이 있어도 둥근 콩만 나오겠죠. 세 개 다 나올 이 중에 이 세 개는 얘는 이제 대문자 S만 있는 거는 둥근 콩에 대한 유전종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둥글겠고 이 두 개는 주름진 콩에 대한 정보도 있어도 둥근 콩에 대한 유전종 정보도 있다 보니까 우열의 법칙에 따라 둥근 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조그만 거 스몰 S밖에 없는 애들은요. 둥근 콩에 대한 유전종 정보 없으니까 그쵸. 주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가 발현되어서 주름진 콩이 나오겠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자, 독립의 법칙까지 한번 봅시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노란색과 초록색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자손 1세 때까지는 역시 하나 만났을 때 다 노란색만 발현되겠죠. 왜? 노란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생식세포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둥근 거에 대한 것들도 갖고 있겠지만 둥근 것에 대한 거 주름진 거에 대한 거 반반. 얘가 왜 스몰 S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당황스럽군요. 정말 당황스럽군요. 그리고 노란 콩에 대한 거 반, 초록색 콩에 대한 거 반 이렇게 나타나겠죠. 한번 생식세포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봅시다. 조금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따분하긴 하네요. 그냥 둘이 합친 것 뿐입니다. 계속. 얘가 가끔씩은 대문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영어의 첫 글자는 물론 대문자를 쓰는 게 맞긴 한데 얘는 좀 다르잖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둥근 콩 둥근 콩에 대한 유전 정보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둥근 콩이 있고 중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어도 둥근 콩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도 둘 다 갖고 있다면 둥근 콩은 발현되겠죠. 왜냐 우열의 법칙 때문에. 주름진 콩은 주름진 콩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을 거고 노란 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록 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비를 봤을 때 한번 여러분이 세보세요. 3대 1이 나타납니다. 네,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둥근 콩과 노란 콩 다 있는 거. 둥글면서 노란 콩을 갖고 있는 거. 그럼 얘는 물론 둥근 것과 노란 콩을 다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 둥글고 초록색이네. 둥글다는 건 주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에 대한 우성이니까 주름진 콩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도 둥글기만 하면 되겠죠. 초록색은 노란 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애들. 주름진도 마찬가지로 둥근 콩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안 되겠고 노란 콩은 아무리 초록색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도 노란색 정보만 갖고 있으면 되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는 둥근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노란색인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계산을 해봤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9대 3대 3대 1이 나타납니다. 맨델은 이걸 얻어낸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자라는 게 한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씩 받나 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기본 원리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전 현상 중에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면은 빨간 꽃과 하얀 꽃을 교배했을 때 어떤 종들은 딱 빨간 꽃만 나오거나 하얀 꽃만 나오는 게 일단 우열이 딱 분명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둘 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불완전 우성 혹은 중간 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액형 같은 경우에 AA, AO는 A형, BB나 BO는 B형이 되게 잘못 나왔네요. B형. 이렇게
O형에 대해서는 B형이나 A형이 각각 우성인 것 같은데 A, B가 둘 다 있을 땐 A, B형. 이렇게 두 개의 유전 정보가 공동으로 우성, 둘 다 발현될 때도 있어요. 공동 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일 때 목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키와 같이 각기 다른 효과를 내는 작은 효과들을 내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상호작용하는 다원 유전. 그리고 X 성염색체에 해당 유전자가 있어서 성별에 따라 발현 형이 다른 X 연관 유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가 이제 유전자를 지녔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지녔다고만 생각해 볼게요. 확실히 하나는 우성, 그리고 하나는 열성이지만 X에 있으니까 뭐 소문자 X라고 해볼게요. 이 열성인 X 염색체가 X 성염색체가 그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은 질병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남성이었으면 뭐 XY가 되겠죠. 얘네 둘이 만났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둘 다 우성인, 그리고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없은 애는 당연히 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서 그 질병에 해당하는, 열성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도 아빠가 그게 없으면 발현이 안 되겠네요. 이럴 때 이렇게 해당하는 성염색체에 해당 유전자가 있지만 갖고 있지만 이 발현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남자의 경우는 엄마한테서 이제 안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엄마한테 받는다면 당연히 발현이 되겠죠. 이걸 50% 왜? 이 소문자 X, 이 해당하는 유전자에 대한 성염색체 그 유전자에 대한 우성인 것은 X 염색체도 있거든요. 근데 남성은 X 염색체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50% 발현 확률로 발현되게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도 가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있어서 다르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벌의 표준 염색체 세트에 한 세트 이상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하나씩 만나야 되는데 하나 더 만나는 거죠. 정생 염색체보다 많거나 적은 염색체를 지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23쌍이라고 했는데 얘가 분리 과정에서 딱 23개가 아니라 하나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돼서 이 개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인 경우가 더 어렵죠. 왜냐, 한 세대가 길어요. 그러니까 완두콩은 그냥 자랐네? 얘네를 수거해서 딱 보면 되겠지만 이거를 확인하는 데까지 사람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손수가 적어요. 한 번에 1명, 2명 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2명도 신기한 경우죠. 눈이 높습니다. 교배 실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란 콩과 초록색 콩을 순종들을 교배시킨다고 했을 때 얘네가 난 좀 초록색 콩은 좀 별론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립 형질이 복잡합니다. 딱 잘라지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조개가 있는 애들, 이마가 V자인 애들, 귓볼이 분리된 애들, 눈꺼풀이 쌍꺼풀인 애들, 엄지가 굽은 애들, 혀말기가 가능한 아이들이 그나마 우성인, 그 반대편보다 우성인, 그나마 알려져 있는 우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되느냐?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기도 해요.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형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라고, 일란성 쌍둥이라면 환경이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요. 가계도, 이 집안에 아까 우리 성염색체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어떤 유전을 갖고 있어서 얘가 어떻게 발현됐구나. 염색체를 직접 분석하기도 하고 DNA를 직접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유전자들은 어떻게 발현될까요? 이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두 번째 날이었나요? 거의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DNA와 RNA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며 특히 그때도 얘기했죠.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발음이 안 되네요. 인산, 당, 오탄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탄소가 5개 있어서
염기로 구별되는데요. 이 인산 부분이 연결돼서 단일 가닥을 이룬 것이 이 단일 가닥 이렇게 이룬 것이 RNA. 그리고 단일 가닥 구조가 서로 염기끼리 상보적으로 결합하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 것이 DNA입니다. 염기는 5종류가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에는 구아닌, 사이토신 끼리 결합하고 아데닌과 티민, 타이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네끼리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RNA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민 대신 아데닌과 우라실이 결합합니다.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그대로 결합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되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세포에서 유전 정보는 DNA를 거쳐서 DNA에서 RNA를 만들고 이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명 중심 원리군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해요. 먼저 이 혈관에서 이 DNA 정보가 있잖아요. 뭐 사이토신, 티민, 구아닌, 아데닌 이 순서대로 반대편에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 DNA가 풀어지면서 이 DNA 한쪽 면을 가지고 RNA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걸 전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전사가 핵 바깥으로 나오면서 리보솜을 통해 읽혀집니다. 아, 얘네가 이렇게 염기설이 되는구나.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은 하나의 코돈이 이 세 개의 염기 조합 코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돈을 풀막하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구성합니다.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된다가 있겠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조죠.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대로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아 얘가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유전 어려운 내용이죠. 항상 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빠르게 흐른다고 훑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렇구나 저렇구나 세포 분열부터 DNA, RNA 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게 쭉 이어져 오면서 조금씩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화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